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전공생물 설명회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 내용학, 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 신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등 임용시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응시 대상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 거고요. 요건은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검정시험 상급 이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2월 달에 시험 또 5월 달에 시험 볼 때 계속 따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지금 아직까지 이 상급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면 2월 달에는 반드시 따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내용학, 교과론, 교육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마 2월일 텐데 그때 아직 안 따는 사람들은 2월에 반드시 따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올해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최종 공고가 나와서 전체 TO가 각 지역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이고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5일간에 걸쳐서 접수를 하는데 이 지역마다 이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바로 신청은 안 하고 한 중간 정도 살짝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몇 군데 지역 경쟁률을 좀 보긴 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 제주도 이쪽이 좀 높긴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을 접수하면서 경쟁률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곳만 가겠다 그러면 뭐 바로 집어넣어도 되지만 두세 곳 정도 후보군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중간 정도의 상황 봐서 체크하는 것, 접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1차 시험이 보통 수능 2주 전에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한 주 앞당겨져서 21일에 봤는데 작년까지는 보통 11월 말 정도, 그 이전에는 12월 초에 봤었습니다. 어쨌든 20일 이후 토요일에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 정도. 2차 시험은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한 20일 이후에 일주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3일이죠. 일주일이라고 하자면 3일 정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이제 2월 10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2월 중순부터 서류도 내고 또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제 3월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상당히 지칠 텐데 요 이후 과정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세요. 그래서 2월 중순에는 내가 정신없이 보내고 3월 달에는 이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일정은 이 정도 참고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최종 경쟁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20학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21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56명에 156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역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서술형으로 전환된 2014년도 이후 서술형을 전환됐는데 서술형으로 전환된 이후 가장 많이 뽑은 걸로 내 기억엔 그래요. 2014년도인가 그때는 153명이었고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그래서 130명대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서 150명대.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130명대와 150명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10대 1 정도 작년에 양상을 보였고요. 자, 그러면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 방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차 시험은 11월 말,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 1.5배수로 뽑은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됐는데, 자, 1차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3시간에 걸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3타임에 걸쳐서 교육학 그리고 전공 A, B 타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제 교육학 60분, 전공 A, B는 90분씩. 이때 전공 A, B 시에는 교과론하고,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두 가지를 같이 문제를 내게 되죠. 자, 교육학은 논술형이고요. 한 문제로 20점의 배당을 줬고요. 그 다음에 전공 A, B를 보면 기입형 서술형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기입형 서술형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그 문항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공 내용학에 또 전공 내용학에 기입형과 서술형 몇 문항이 할당되는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문항, 11문항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기입형은 2점이고요. 그 서술형은 이제 4점에 해당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이제 서술형이 5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리고 논술형은 전공
과목에서는 없앴고요. 그래서 서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입형과 서술형 이게 어떤 식으로 답을 쓰느냐면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 쓰는 겁니다. 핵심 어구 같은 거 단어 쓰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 위주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서 세 문장 정도, 그래서 답안지는 한 네 줄 정도에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80점인데 이때 이 전국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30대 7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되고, 특히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만들죠. 그런데 문장으로 만드는데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성 방법에 제시하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첨삭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키워드가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써서 원하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니까 이 채점자가 착각을 해서 답이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떤 그 기작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예를 들면 키워드 위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것을 이제 문장화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고 모의고사 볼 때 그걸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하는 연습, 그래서 상대방에게, 즉 채점자에게 내가 이만큼 원하는 답을 썼다는 걸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쓰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 문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키워드 위주의 문장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차 시험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과목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좀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실험이 2차 시험이 첨가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실험을 보는 그 시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2차 시험 과목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시험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뭐 배점, 출제 범위 간단히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1교시 60분 교육학이고요. 한문항.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전공 2교시와 3교시죠. 그래서 2교시, 3교시 90분씩인데 40점, 4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 35%는 교과론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교과 내용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5, 65%라고 했는데 대략 70%예요. 이 70%는 80점에 대해서 70%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점에 대해서 70점이기 때문에 56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56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56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까먹으면 안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70점대가 그 커트라인에 해당하고요. 80점 아주 뭐 문제가 쉬웠다 그러면 뭐 80점까지도 커트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80점이 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커트라인을 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80점이면 지금 100점 만점에 80점이면 이 전공 내용학에서 10점을 까먹어도 그 80점 넘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10점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뭐 10점 이내로 점수를 잃는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약간의 그 여유가 생길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점 만점 다 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깎인다라고 생각해도 예를 들면 뭐 한 6점 깎인다 그러면 50점이잖아요. 그러면 56점에서 6점이면은 다른 과목에서 똑같이 6점 깎인다 해도 80점이 넘죠. 그러니까 전공 내용학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전공 내용학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교과론과 교육학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용학은 잘 받았는데 교과론과 교육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니까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비중이 커서 집중하는 건 좋지만 다른 과목에도 좀 신경을 동시에 같이 써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시간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점을 잃는다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80점이 전체적으로 80점이 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시험 기출 문제들을 보면 특정 해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비중이 높아지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문제 풀 때 막 긴장을 하게 되고 이 시험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 내가 놓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점수 손실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은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한다면 지역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수를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안달을 하면 걱정을 하게 되면 공부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운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실하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전공서 그림들을 참고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문학, 한문학, 뭐 수업 실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에게 이제 가르친다라는 생각. 이거는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또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머릿속으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 내용을 나름대로 그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또는 상대방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연은 수업 실연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한다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실현하는 방법, 수업 실현하는 방법도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가 이만큼 알고 설득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그 수업 실현하는지 평소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할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차 시험은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끝나면 11월 20일 이후잖아요. 뭐 잠깐 머리 식히는 겸 잠깐 쉬고 뭐 최소 12월부터는 2차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출제 원칙 보면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간혹 점수를 깎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출제자가 중요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수한 자도 이렇게 난해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버린다 라는 생각. 물론 버리면 안 좋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좋지만 그렇게 숙지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그 전공 내용학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이라기보다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문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한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원칙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제 채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채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첨삭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첨삭을 할 때 보면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잘 못 잡는 친구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키워드가 눈에 띄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제 넣어봤습니다. 자, 채점 방법을 보면 3명이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3명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500명대가 지원을 했잖아요. 3명에서 1,500명 것을 교육학, 교과론, 전공 내용학, 서술형으로 된 것을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교육학, 교과론, 교육내용학 그 문제, 그러니까 답안지를 6분 만에 채점을 한다면 1시간이면 10명이고요. 10시간이면 100명이죠. 그러면 1,500명이니까 15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6분에 한 사람 걸 다 채점을, 서술형인데도 6분 만에 채점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 해도 15일을 꼬박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쓴 걸 그 사람들이 다 읽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작성 방법에서 원하는 그 제시어, 키워드가 핵심 어구가 눈에 띄게끔 작성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아웃풋해서 출제자 의도대로 키워드가 채점자에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머릿속에 항상 평소에 막 두서없이 정리한다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화 할 때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채점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워낙 방대한 양이니까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잘 쓰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보통 이제 제가 첨삭을 좀 해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키워드가 막 구석에 있다든가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쓰고 막 네 줄 내에 써야 되는데 거기 줄 그어가지고 6줄, 7줄 만들어서 빽빽하게 쓰고 글씨 막 흘려 쓰고 이러면 보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도 염두에 두면서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작 설명과 또는 어떤 이유를 근거를 하라고 할 때, 막 서술형으로 막 이상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쓰는데, 그러한 예를 들면 이제 조절 기작과 관련돼서 쭉 서술형으로 외우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작과 관련돼서는 중심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가면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작을 이해를 하고 있고, 용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고 자주 나오는 용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잘 외워지지 않는 이 기작에서만 나오는 용어라든가 어떤 물질, 전구체, 효소 이름이다 또는 세포 이름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달랑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잊지 않도록. 그럼 전체 기작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건 요거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작을 다 외운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특정 용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되면 채점자도 알아보기 쉬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점 방법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위에는 교과론이고요. 아래는 전공 내용학. 아까 교과론이 30%, 그러니까 점수 비중으로 한다면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24점이었고, 전공 내용학이 56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잘 얘기를 해줄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이 내용학 56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단편적으로 암기해서는 그 내용들이 시험 볼 때 다 머릿속에 저장되기도 힘들고, 문제를 낼 때도요, 특정 영역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과 다른 영역을 섞어서 냅니다. 그럼 섞어서 냈을 때 어떤 답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려면 이 전체 흐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요. 지금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만한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네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포학과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식물학이라든가 분류진화, 그 다음에 생태학 이렇게 묶어서 네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과로 문제를 보면 한 문제 정도는 요 내용학과 관련된 교과 내용학과 관련된 내용을 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오르니틴, 시트룰린을 거쳐서 아르기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이 만들어지는데요.
보통 이러한 특정 물질, 최종 물질을 만들 때는 전구체들이 이렇게 중간 산물이라든가 전구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효소가 이렇게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과 이러한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험 문제가 또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또 그 문제를 또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교과 내용학과 관련돼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을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그다음에 식물학, 생태학, 그다음에 진화분류학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평균 출제 비율을 보면 작년까지 지금 2014년도에서 20년도가 이제 서술형으로 바뀐 해예요.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객관식이었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는데 서술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의 그 흐름을 보면 세포학과 유전학 파트가 각각 20%,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출제된 문항수를 보면 46%, 동물생리 식생분진이 23, 31에서 54%.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면 대략 50% 근처로 반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히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배우는 양은 적은데 배우는 양은 적지만 출제 비중은 높았어요.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약간 양상이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세포학과 유전학의 문항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포학이 지금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나눈 것인데, 세포학은 기입형 문제는 없었고요. 유전학 문제가 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세포학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유전학에서는 2문제. 그러니까 점수를 본다면 얘 20점이고요. 얘는 428, 248이니까 16점, 36점이에요. 그럼 56점에 36점이니까 대략 한 60% 정도? 뭐, 한 50%, 60% 넘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뀐 셈이에요, 올해는. 그리고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 특히, 동물생리학은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특히 여기 식생분진을 보면 한 문항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식물학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요번에는 생태학과 분류진화가 안 나왔어요. 항상 생태학과 분류진화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허탈감도 느끼고 좀 당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긴 했죠. 근데 이게 어떤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약간의 항상 기출되는 경향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좀 살짝 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생분진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문항, 한 문항 보통 서너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2문제가 이 세포학과 유전학에 각각 1문제씩 더 추가되는 양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올해는 약간 튀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 내용학에 대한 얘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 내용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에 대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일단은 용어를 묻는 문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용어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기입형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이 물질은 무엇이냐, 작성 방법의 첫 번째, 이때 관리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냐, 세포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 2번째 작성 방법에서 그 근거는 무엇이냐, 기작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이러한 용어를 묻는 문제인데, 용어를 보면 이제 어떤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는 무엇이냐, 또는 전구체, 중간산물 같은 것들, 또는 전구체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포 이름, 특히 작년까지는 세포 이름을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세포 이름,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심했죠. 작년 한 5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세포 이름 묻는 문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실험 방법적인 것도 묻는 문제인데, 이 실험 방법적인 경우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중요한 실험 기법은 이제 생명공학 파트에서 이제 쓰는 그런 실험 기법을 물어보고요. 특정 방법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인시추 혼성화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세균 유전학과 관련돼서 이제 접합 단절 관련된 그런 실험 방법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현상 같은 경우 특정 용어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다 배우니까 그때그때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작 관련돼서 잘 쓰지 않는 그 물질이 나온다. 그럼 그런 것들을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 기작을, 그 기작의 과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 변형도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용 문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기출된 문제 변형에서 나오던 곳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너무 나오던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탈피하려고 기출이 안 된 부분에서 문제를 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소학에서 거의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소학의 문제도 나오고 그런 식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벗어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벗어난 그러한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했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그 기출됐던 영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곳에서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 이것들은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트데이트 피트 쪽, 여기에서도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툭툭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트데이트 피트 문항이 나오긴 하는데, 임용 기출은 이제 우리가 다 풀어봅니다. 문제 풀이 때. 근데 미트데이트 피트는 너무 많은 문제이고, 우리와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미트데이트 피트는 직접 제가 강의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전체 그 기출 문제를 혹시라도 이제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쭉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볼 수는 없고요. 임용 쪽에서 나올 만한 그림을 보면서 나올 만한 것들 체크해가지고 따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17년도인가 그때는 두 문제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1000문제가 넘어요. 미트데이트 피트 합치면. 그걸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긴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 추려서 뭐 따로 체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초파리 관련돼서 미트 쪽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림 그대로 또 그 실험 그대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이용. 요 수식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내가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또 기출문제 풀면서 이러한 수식이 나왔구나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뭐 작년도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웨스턴 블러팅에서 SDS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특정 실험 방법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이 실험 문제가 좀 길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긴 실험 문제가 좀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가 비중이 높아졌고요. 물론 이제 이론 내용을 알면은 접근하기는 쉽지만 문항수가 길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실험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줘야 되는데 이 실험 해석하는 연습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 내용을 공부할 때 그 이론 내용이 나오게 된 그 실험적인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이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기출문제 풀면서 또 다른 또 문제풀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그 실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평소에 그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문제가 평소에 실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이 실험 해석 능력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가 좀 더 많아졌다라는 점, 올해 특히 좀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기출되지 않은 영역에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출된 부분은 나왔었기 때문에 기출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도 보이고,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만 이렇게 탁 나왔다기보다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전부터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조금 그 비중이 높아졌다 뿐이지. 그래서 이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너무 연연하게 이 지역적인 문제에 연연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확실히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공서를 통해서 또는 이러한 미트데이트 피트 쪽에서 언급된 그런 그 문제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 포스트잇 같은 곳에다가 전공서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 이런 식으로 써서 여러분 노트 같은 곳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다룬 노트 부분에다가 붙여놓고 공부할 때 참고해서 하면 좀 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플러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알아야 될 걸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해서 본고사에서 너무 쉬운 것도 그냥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6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순서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하고 21학년도 딱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 이제 2020학년도 서술형 문제 보면요. 이제 뼈와 관련돼서 세포 이름, 호르몬 물어봤죠. 또 세포 이름 또 호르몬 이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름을 제시하고, 얘네들 제시하고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시하라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호르몬, 뭐 세포 이름, 또 전구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을 구성하는 2개의 단당류가 있는데 그 2종류의 단당류 중에 하나를, 단당류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실험 방법의 이름, 접합 전단, 중단. 이거는 그 기출문제에서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써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상으로 조절 기작 과정. 자, 그 골격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그 신경계와 관련돼서 활동전이 형성 뭐 이런 쪽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활주설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활주설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법하다라고 계속 올해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활주설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괜히 문항이 이제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활주설, 근수축과 관련된 활주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작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어야 결합을 하고 ATP가 있어야 분리가 되고 뭐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 가수분해가 일어나야 다시 결합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밴드는 변함이 없고 다른 것은 다 수축 시에 짧아진다. 그러니까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가 짧아지면 그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작은 값이니까 얘들은 짧아진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된 문제 변형. 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완전 그림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복이 나와 있는 것을 작성 방법에서 묻는 문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피트가 8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17년도에 본 거를 임용 11월 같은 해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출문제 변형. 아까는 피트였고 이건 이제 임용 기출인데 임용 기출 2020학년도에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를 그대로 또 변형해서 나온 겁니다. 요것도 이제 탄류와 관련된 거 예전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종소명, 그래서 이 명명법과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객관식일 때 두 문제가 연이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서술형일 때 한 번 나왔었는데 또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명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이제 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야죠. 그걸 풀어야 어느 파트에서 많이들 나왔었고 어느 부분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 이론 과정, 심화 과정까지 다 끝나서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분석을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관련돼서 쭉 살펴보니까 이론 내용을 확실히 끝낸 상태여야 분석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들어온 이론 내용 가지고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정리할 파트는 어느 부분이 주로 정리가 돼야 되는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론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6월까지. 그래서 6월까지 가장 힘든 과정에서 오르막길이에요. 힘들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봄바람 살랑살랑 불잖아요. 친구들 좀 만나고 좀 딴짓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는 친구들이 간간히 보여요. 실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각을 좀 자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각해서 왜 물어봤냐 그러면 그 전날 이제 술 먹었다 그러고 2시까지 달렸어요. 막 씩 웃고. 씩 웃으면 안 되죠. 심각한 거예요. 6월까지는요, 여러분들 정말 참아야 됩니다. 6월만 지나면 머릿속에 이론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풀이는 확인하는 단계고 내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 5개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편해져요. 요 6월 기점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6월 넘어가잖아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문제풀이, 기출문제, 이게 재미가 있다고. 그럼 정리가 딱 되면 이제 모의고사는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단계. 새로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제 새로운 내용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내게 됐는데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정리한 노트 같은 데다가 첨가만 좀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정리가 끝난 상태이고 또 아웃풋하는 연습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에서 가지고 있는 노트가 생길 텐데 거기에서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남은 기간, 한 달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또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때는 정말 중요해요. 한 달여가. 어떤 친구는 모의고사 처음에 성적이 되게 안 나왔는데 충격받고 한 달 동안 정말 정리를 열심히 해서 1차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잘 나왔던 친구 이제 방심하게 되고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남은 기간이 편한 기간이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이 좀 적은 기간이기도 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론 과정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문제풀이도 재미가 없죠.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갔을 때도 외우기 바쁘고 자기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외워야 되는 과정을 입대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6월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이용. 자, 수식과 관련돼서 지금 이건 이제 pKa와 pH 간에 관련된 그 문항인데요. 예전에 2014년도 때는 이 수식 자체를 쓰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에서 나오는 성장 속도와 관련된 것도 종종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성장 속도와 관련된 이 식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요. 기출문제 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보면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험 해석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부터 조금 이제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 나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웨스턴 블러팅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실험 방법에서의 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분석하는 것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분석해서 해당하는 가닥은 어떤 것인지 그 근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유전학하면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깎아먹어요. 그래서 빨리 해석해서 빨리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깎아먹는 그런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서도 이렇게 기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로닝과 관련된 거. 그래서 벡터 안에 유전자를 넣을 때 간단하게 뭐 양쪽에 뭐 제한 요소 처리하고 넣으면 된다. 인데 약간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넣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 내용도 수업 시간에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의 그런 집어넣는 방법, 요것도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면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것들은 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는 것이니까 그때 실험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그 이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스스로 그 해석하는 과정을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실험도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기출 영역 지엽적인 문제도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열매 종류가 나왔어요. 2018학년도 때도 이제 열매 종류가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보통 기입형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잘 안 다룹니다, 잘.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과감성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100%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딱 나오면 좋죠. 근데 출제자 마음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출제자인가에 따라서 그 출제자가 임용고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면 자기 문제 내고 싶은 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굳이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등한시 하는데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왔을 때 본고사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고요. 짝 제키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초시생이었는데 1차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나온 이유인지 하여튼 그 근방이었는데요. 12월 말 1월 초 그 근방이었는데 그 전에 한번 나왔어. 발표하기 전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는 실수를 해가지고 한 6점인가 8점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여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했는데 나머지 다 잘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2차 합격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80 몇 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도 한 6, 7점 이상.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 초시생인데 서울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또 자기 집에서 30분 거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시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고 충실히 하고요.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충실히 하면 이런 문제 또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너무 지금 공부하는 단계부터 이런 것도 외워야 돼?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제하면서 점수를 깎기 위해서 저런 문제 나오니까 너무 당하지 마세요. 운 좋아서 뭐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고, 일단은 뭐 문제 유형이 저런가 보다 간단히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이론 내용 잘 하면 저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물이라는 것은 원자 수준에서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분자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분자 수준은 이제 고분자 수준을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이제 고분자, 그런 고분자들이 모여서 세포를 구성하게 되니까 이 세포 구성하고 그 세포 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세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포학 내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적인 그런 현상들은 바로 이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효소에서 일어나고요. 그 세포를
구성물 중에 단백질이 대부분 차지해요. 그럼 그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포마다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세포의 모양도 달라지고 구성도 달라지고 그 하는 일도 달라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조절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학. 그래서 유전학은 이제 세포 그 유전자가 전달되는 세포 분열 파트부터 유전 현상이라든가 발현, 조절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까지 다 여기까지 유전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 이후부터 이 개체까지가 개체를 구성하는 기관계까지가 동물 생략이고요. 식물 생략 같은 경우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생략이랑 동물 생략 같이 하지 않고 동물 생략을 따로 하고요. 식물 생략은 생태학과 분류 진화 파트랑 묶어서 우리가 요 파트랑 요 파트는 묶어서 네 번째 영역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 이후 과정은 생태 그리고 여러 개체들, 종류들, 종의 여러 다양성을 정리한 것이 분류진화 요 파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략, 식생분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이때 예를 들면 세포학이나 유전학, 동물생략 얘네들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생략도 마찬가지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세포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뒤에서 또 언급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분자 파트를 고분자 파트 이게 이제 생화학 파트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세포학에서 나오고 유전학에서 나오고 동물생리학, 뭐 식물생리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기본이 제대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잡혀져 있으면 뒷부분은 좀 쉬워져. 근데 요 앞부분 생화학 파트 어렵다, 고분자 파트 어렵다. 요거는 좀 등한시하고 나머지 확실하게 외우면 되겠지. 이건 안 돼요. 출발부터 요 분자 파트부터 잘 이해를 해서 뒷부분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뭐 전공, 내가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전공이 생물학인데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건너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 특히 초시생. 그리고, 제시하는, 그러니까 초시생이 아닌 친구들, 뭐, 2, 3년 실패한 친구들도 계속해서 1년 지나서 실패하고 뭐 그래도 이 정도 아니까 또 심화 계속해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심화 과정 내용들을 많은 양을 외우기만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생물학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생물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학생이라면 일반 생물학부터 들어줘야 돼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나한테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일반 생물학부터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계속 안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반 생물학부터 듣는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듣고 이제 심야 이론 듣는데 일반 생물학 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전공 일반 생물학 캠벨 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냥 읽었대요. 8번 읽었나? 뭐 그렇게 읽으면 합격한다라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합격해. 그래서 8번을 막 1년 내내 읽으면서 심화과정 공부가 뭐 이랬나 봐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졌대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책 읽으면서 아는 거랑 배운 거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만 했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그 일반 생물학에 있는 한 줄 자체를 한 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이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장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일반 생물학 듣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심화 이론 듣고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요, 욕심이 앞서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은 당연히 필요한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요.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짜진 상태에서 살을 붙여야 돼요. 뼈대 없이 살만 붙이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생물학이
정말 잡혀 있는 친구는 심화부터 들으면 되겠지만 일반 생물학에 대한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2개월 정도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 이론 때 일반 생물학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심화 내용을 살을 붙이게 되는데 일반 생물학 전공자가 아닌 친구들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생물학은 들은 친구는 심화 이론 때 고개 끄덕거리는데 전공을 한 친구는 심화 이론부터 딱 들어와 놓고는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물어봐요. 전공이 아닌 학생에게. 이 친구는 나도 잘 모르지만 하면서 설명해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일반 생물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 이론 듣고요. 아니다 싶으면 심화 이론, 자신 있다 심화 이론부터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월 동안 심화 이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 하면서 새로운 문제들, 보통 이제 이론 내용을 묻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론을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쭉 2002년도 이후부터 2002년도 이후에 임용 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이때 몇 년도에 어떤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단원 어떤 단원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고 그 단원 내에 소제목 파트에서 몇 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하면서 최종 정리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이 정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학습 방법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학습 방법이 있는데 요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후반부 정리 이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뭐 붉은색이면 내가 모르는 거, 파란색이면 아는 거. 그래서 이제 붉은색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때 이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하고 모르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끔 그 파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할 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판서 내용들을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단권화가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수업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또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첨부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서 이제 참고해서 공부할 텐데 그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 또는 그림이 이건 뭐 문제 출제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그런 데다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해놓고 이제 후반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한번 보고 끝내지 말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 주 내용 복습할 때 이번 주에 한 내용 복습하고요. 그 다다음 주에 공부한 내용 복습할 때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했던 그 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자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복습할 때보다 3번 복습할 때보다 4번 복습할 때 그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주차 거 복습할 때 4주차, 3주차, 2주차, 1주차 거 같이 복습하잖아요. 4주차 거 복습할 때는 좀 시간이 투자되지만 3주차, 2주차, 1주차는 점점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주차만 공부하거나 뭐 1주차까지 다 복습을 하거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만 매일매일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반복학습 중요합니다. 반복학습, 즉 복습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딱 눈에 띄어 이게 그 내용과 연결되는구나. 이게 그 의미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중요하고요.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되겠죠. 이건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좋고 또 상대방이 가르치면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해도 되고요. 이론 과정 때 평소에 해도 되고 뭐 문제 풀이 때 그때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정독하면 좋은데 정독하기 힘들면 일반 기본 이론 충실히 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전공서를 다 읽을 수는 없죠.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공서 가지고서 쭉 보면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래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힘드니까 보통 이제 소제목을 보고 관련된 그래프 그림, 이 그림은 문제 나올 법한데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보통 이제 문제를 낼 때는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게 되니까 관련된 그림, 그래프가 있으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놓고 뭐 노트 같은 곳에다가 메모 같은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그 어떤 내용이었지? 그러면 그 작성 방법에 따라 최소한 정확하게는 못 쓴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저런 정보서 관련돼서 참고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운 거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 아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이론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복습해요. 그 공부하면서 막 물어보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예능 프로 이제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흡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끝난 다음에 바로 복습하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일단 12월까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두세요. 책상 정리도 하고, 할 거 있으면 다 끝내버리고, 1월 달부터는 공부 시작한 다음부터는 절대 한눈 팔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합격을 위한 3요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그게 이제 왓이에요. 학습할 때는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떨어지고 합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고 동일하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의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투자하는 시간 동일한데, 또 배우는 내용도 동일한데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뭐냐면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차이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짜투리 시간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반복학습, 이러한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복학습하는 것도 똑같고 배우는 내용도 똑같은데 왜 떨어지느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럼 지치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나는 2월달 중순에 뭐 서류도 내고 이제 학교 가기 위한 준비한 그런 과정 막 상상하면서 3월달에 이제 학생들 만나는 그 과정을 상상하면서 동기부여하고, 내년부터는 나는 여기 노량진이 아니라 학교에 있을 거야.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지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오늘만 동기부여를 안 하는 거죠. 좀 지치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 자기 자신이 나태해졌을 때, 좀 더 지쳤을 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5분만 더 하자, 10분만 더 하자, 매일매일 5분, 10분만 더 하자가 쌓이게 되면 바로 0.1점 차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어떤 친구는 0.3점 때문에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0.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끌고 가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요. 학습 방법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 여러분들 나름대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대로 해주는데, 반복학습, 이해하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피라미드 상태에서 아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부여를 계속 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내년도 2020학년도 대비해서 전공 설명회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강 같은 경우는 어느 학원이든 힘들 가능성이 커요.
뭐 초까지는 이론 과정까지는 좀 힘들 가능성이 큰데 인강을 하든 또 나중에 이제 실강을 또 듣게 됐든 특히 이제 실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인강을 하게 되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인강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라서 또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과정 기간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6월까지만 잘 버티면 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6월까지만 잘 버티면 7월부터는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론도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강으로 인해서 좀 나태해질 수 있고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좋은 결과가 이맘때쯤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공 내용학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